자, 24페이지 별 생성 제가 여기 빈칸에다가 좀 필기를 하면서 일단 별은 어디서 탄생해요? 별이 생성되는 장소. 뭐 하시는 거지요? 별은 무엇이 뭉쳐져서 만들어진다? 성운. 자, 성운의 정체는 우주에 돌아다니는 먼지가스티끌. 그리고 성운을 이루는 주 원소는? 얼레리? 성운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이지, 이 웬수들아. 우주의 수소 헬륨이 98%면 당연히 성운 안에도 수소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지. 안 그래요? 따라서 별을 이루는 원소의 주성분도 다 수소와 헬륨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합쳐서 98%이기 때문에 성운의 주성분도 수소 헬륨이고요. 그게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별의 주성분도 수소 헬륨이에요. 어쨌든 성운 혹은 이거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성간운으로 표현되는 책도 있어요. 간자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성운 혹은 성간물질이 모여있는 부분 혹은 성간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가 뭉쳐. 자, 성운은 왜 뭉쳐요? 성운에 있는 물질들이 왜 뭉치는데요? 이유. 성운의 물질들이 뭉치는 이유. 중력, 그걸 뭐라고 하죠? 자, 다시. 여러분, 성운은 먼지가스 티끌 덩어리예요. 얘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서로 뭉쳐진다.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다. 중력 수축.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와야죠. 이 성간운이 뭘 해? 중력 수축을 해요. 중력 수축을 하면 수축이니까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죠? 그 다음 온도는 어떻게 되고?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얘네가 점점점 뭉쳐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뜨거워져서 빛이 나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원시별이죠. 여러분 혹시 원시별이 중심 온도 몇 켈빈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계열성이 될 때는 중심 온도 몇 켈빈이 돼야 주계열성이 돼요? 얼마요? 만 켈빈? 아니야. 주계열성의 중심 온도 몇 켈빈? 이건 외워야지. 1000만 켈빈. 이것들이 진짜 주계열성의 중심부 온도 1000만 켈빈 이 정도 외워야죠. 근데 원시별의 중심 온도는 약 1000켈빈이에요. 1000만하고 1000하고 달라요. 그죠? 1000켈빈 정도 되면 얘가 이제 뜨거워져서 빛이 나지만 아직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아니죠. 이 원시별에서 더더더더 중력 수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중력 수축해요. 중력 수축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지금 제가 여기다 적는 온도는 다 중심부 온도예요. 중심부 해계 온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계열성이라 부르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 원시별, 성간운에서 원시별을 거쳐 주계열성 올 때까지 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해요. 왜? 중력 수축을 하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주계열에 도달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1000만 켈빈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000만 켈빈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1000만 켈빈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져요. 이걸 해야만 우리가 별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 식으로 표현해봐요. 몇 개의 수소 원자핵? 몇 개? 몇 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뭐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뭉쳐서 뭐로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까? 헬륨으로 바뀌는 걸 말하죠. 근데 수소 원자핵 몇 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4개가 모여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다 나와요 정말.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바뀌면서 여기서 뭐가 에너지로 변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줄어요. 결손. 기억하세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이 결손된 질량이 무엇으로? 에너지로 바뀌어 방출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소 원자핵이라 하면요. 양성자 4개예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라 하면 양성자 2에 중성자 2이에요. 요 4개가 저 하나로 바뀌면서 질량이 줄어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으로부터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OX.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OX. 맞아요, 틀려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생각을 좀 해봐. O야 X야? O죠. 봐봐요. 여러분 수소하고 헬륨 중에 누가 더 가벼운 원자핵이에요? 수소죠. 가벼운 수소를 모아서 무거운 헬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체 질량으로 수소 4개 합친 것보다는 헬륨 하나가 적다는 뜻이지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거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얘 4개 합친 것보다는 제 질량이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붙은 이 숫자는 양성자 개수를 의미하고요. 여기 붙은 이 숫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개수를 말해요. 그리고 얘도 양성자 수 2개에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4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양성자 수 중성자 수를 합친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는 분?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질량수라고 보셨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개수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걸 알려주는 학교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얘네 반응하기 전에 양성자 다 합쳐서 몇 개야? 4개죠. 그럼 질량수가 총 4예요. 어차피 중성자는 없으니까. 맞죠? 반응이 끝나고 양성자 둘, 중성자 둘 합치면 질량수가 총 얼마예요? 4죠. 여러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질량이 변한다랑 질량수가 변한다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결손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질량수는 보존돼요. 얘 반응 전에 이런 게 4개니까 총 질량수가 4거든요. 반응 후에도 질량수는 4예요. 무슨 얘기냐? 개수는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개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총 알갱이 수는. 이해했어요? 질량이 변한다와 질량수가 변한다는 다른 뜻입니다. 질량수는 반응 전에 알갱이 몇 개, 반응 후에 총 알갱이 몇 개냐 이 개수를 의미해요. 질량과 질량수가 아예 다른 말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이 2개를 알려주시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나와요. 여러분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별의 정확히 어디?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의 정확히 어디? 중심부인데 별의 중심부가 이제 핵이잖아요. 그럼 핵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다 해요? 그것도 아닌 거 알죠? 별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별을 잘라보면 가운데 핵 있고 텅 빈 공간 있고 겉에 이렇게 기체로 쌓여 있고 여기만 핵이에요. 여기만.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핵 전체에서 다 해? 그거 아니잖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요. 핵 전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니고요. 핵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 즉,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핵 중에서도 가운데 핵의 중심부예요. 알겠습니까? 핵의 중심부.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의 별의 크기는 어떻죠?
우리 이전까지는 별의 크기가 계속 줄었어요.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성 단계부터는 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되죠. 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유지되죠? 중력이 없어요? 여기서도 중력 있어요. 주계열성일 때도. 근데 왜 별이 계속 안 쪼그라들어요? 안에서도 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안에서 받쳐주는 힘. 내부 압력. 좋습니다. 주계열성일 때는 뭐가?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죠.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계열성이 되기 전까지 성운에서 원시별 지나 주계열성 오는 여기까지요. 내부 압력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내부 압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효과가 더 커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부 압력이 없다가 아니라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면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으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다? 그럼 오히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내부 압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계열성이 되면서 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이때보다는 내부 압력이 커져서 중력이랑 같아져 갖고 안 쪼그라드는 거고요. 그전에도 내부 압력이 있긴 있어요. 중력보다 작을 뿐.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쨌든 주계열성 단계에선 크기가 일정하게 그래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주계열성 단계가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단계인 건 알죠? 별의 일생의 몇 프로를 차지하더라 얘가? 90. 주계열성 단계가 별의 일생 중에 몇 퍼센트? 90%를 차지해요.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 단계는 길다 짧다? 짧다. 이유는? 왜 무거운 별일수록 주계열이 짧죠? 보통 주계열이 짧으면 수명도 짧거든요. 그럼 왜 무거운 별일수록 수명이 짧아요? 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 단계의 길이가 짧다. 즉 수명이 짧다예요. 그 이유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온도가 높다 낮다? 더 높아. 온도가 높으면 수소핵융합을 더 빠르게 한다죠. 더 빠르게 한다. 핵융합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쓰고 죽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험에 100% 나온다 했던 그림 기억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 힘을 A, 요 힘을 B. 자, A와 B가 같으면 주계열이다. OX. 여러분, A 좀 보세요. 저게 무슨 힘이게요? 방향으로 따지는 거예요. 안으로 쪼그러들려는 힘, 중력이죠. B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저게 뭐예요? 저놈이 내부 압력. 지금 A와 B가 같다는 것은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상황. 무슨 별이란 얘기예요? 주계열성이란 얘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그럼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B가 A보다 크다! 그럼 별의 크기는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주계열성 되기 전까지는 A가 B보다 큰 거예요. 저 그림 100% 나와요. 100%. 자, 어찌됐든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열심히 수소핵융합을 하여 중심부에 있는, 핵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쓰는 날이 와요. 여기서 다 쓴다는 건 핵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무엇으로 변하면? 핵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중심부에 헬륨 핵이 형성되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헬륨 핵이 형성되는 게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핵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더 이상 수소핵융합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납니다.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주계열의 다음 단계 이름이 뭐예요? 얼레리? 주계열성 다음 단계. 도대체 모의고사는 어떻게들 보고 계신 거예요? 주계열성 다음 단계 이름? 적색거성.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색거성으로 이제 갈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잘 나오냐면요. 책 안 펴보셔도 됩니다. 왜 이 책은 그림이
없어. 아, 짜증나 죽겠네. 제가 그냥 그릴게요. 제대로 된 그림 하나가 없어. 자,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별이 있고 이게 바깥층이고 여기 핵이 있으면 이 안쪽이 헬륨. 핵인데 여기는 헬륨이고 여기가 수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별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핵의 중심부가 모두 무엇으로 변했어요? 헬륨으로 변했죠. 핵의 바깥쪽은 아직 수소죠. 그럼 중심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거죠. 지금 이 별은 주계열 단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죠? 어쨌든 중심부의 수소는 다 헬륨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헬륨 핵이에요. 핵의 가운데 부분이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이게 헬륨 핵이 형성됐다. 즉 주계열이 끝났고 이제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거죠. 근데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 안에서 수소 핵융합을 못하니까 이제는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누가 커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서 별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안에서 막 에너지가 나오니까 내부 압력이 중력이랑 똑같아져가지고 별이 크기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수소 핵융합이 끝났어요. 자, 중력하고 내부 압력 중에 핵만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핵만 기준으로.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누가 커요?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여러분 잘 들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안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럼 별이 안 쪼그라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수소 핵융합이 끝난 단계죠. 안에서 핵융합을 못해요. 내부 압력. 핵 안에서 에너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핵은 이제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누가 커졌어요? 중력이 커졌죠. 그럼 중력 수축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다시 안에서 핵만 물어보는 거예요. 핵만. 이것도 핵인지 별 전체인지에 따라 완전 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책! 핵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핵에서 지금 핵융합을 못해요. 그래서 내부 압력이 안 나와요. 그럼 핵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중력 수축해요, 못해요? 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핵이 중력 수축을 시작해서 쪼그라들면 핵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요. 이 핵 부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 바깥층이 이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돼요. 바깥층이.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막 나와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바깥층이 달궈지면서 오히려 바깥층은 요 핵이 수축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바깥층은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는 힘이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별의 바깥층은 어떻게 돼요? 그죠? 바깥층은 부풀어 오르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계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계열이 끝났으면 중심부의 핵은 다시 수축을 해요. 근데 핵이 쪼그라들면 핵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막 에너지가 나오면서 바깥층은 가열되어 오히려 팽창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겉에서 볼 때 별 전체적으로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안에 있는 핵은 쪼그라들지만 바깥층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겉에서 우리가 볼 때는 별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걸로 보인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적색거성으로 갈 때까지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중력과 내부 압력 중 누가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별 전체로 봤을 때 얘기해요. 별 전체로 봤을 때 내부 압력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핵은 수축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겉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별은 전체적으로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별 전체로 봤을 때는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가운데 핵은 중력 수축을 해서
점점점 핵의 온도는 올라가고 이제 요 핵의 바깥층은 1000만 켈빈에 이제 도달을 해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고 중심부가 얼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도 시작이 되는 거야.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는 핵의 중심부 온도는? 그건 수소 핵융합이고 얼마까지 가야 헬륨 핵융합이 시작돼요. 1억 켈빈 이상, 1억 켈빈.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어요. 어떤 원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를 생성하는데 정확히는 3개의 헬륨 원자핵을 모아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들고 여기서 에너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자, 3개의 헬륨 원자핵보다 하나의 탄소 원자핵이 무겁다. 맞아요, 틀려요? 3개의 헬륨 원자핵보다 하나의 탄소 원자핵이 무겁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도 뭐가 있었다. 질량 결손이 있었다. 여러분, 모든 핵융합에는 100% 질량 결손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 핵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무조건 질량 결손이 있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얘도 헬륨 3개 모아놓은 것보다 탄소 하나가 질량이 줄어요. 물론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원래 하나로만 치면 헬륨보다 탄소가 무거운 원자핵이 맞지만 얘 3개 모아놓은 것보다는 탄소가 가볍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중심부에는 점점 뭐가 늘어나기 시작하냐? 탄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게 이 상태죠. 요 A에 들어갈 원소가 무슨 원소? 그죠? 이게 탄소죠. 이게 탄소. 중심의 모든 헬륨이 다 탄소로 변하는 순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탄소핵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탄소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적색거성 단계도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진짜 지금 이 책에는 요 그림이 없는데요. 이 그림이 진짜 100% 시험에 나와요. 요 그림이 나오면 이별은 무슨 단계의 별? 아니죠. 지금 헬륨이 탄소로 변한다는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헬륨 핵융합은 못하죠. 그럼 아직 적색거성은 아니에요. 그럼 주계열성이에요? 그것도 아닌 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은 이미 끝나버렸죠. 얘는 적색거성에서 주계열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2단계의 그림이 나오면 주계열성은 끝났고 아직 적색거성에 못 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헬륨이 탄소로 변하고 있다, 이 표시가 있었으면 적색거성이 맞아요. 근데 이 표시가 없잖아요. 지금 이 표시가 없죠. 아직 헬륨 핵융합은 안 되는 거예요. 바깥층에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가운데 수소 핵융합은 끝났어. 그럼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의 일생이 갈라지죠. 뭐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별의 일생이 여기서 나눠지기는 조건은 별의 여기서 별의 일생이 나눠지는 조건이 뭐예요? 별의 이러실 거예요? 뭐요? 별의 질량이죠, 여러분. 우리 별의 질량을 누구 기준으로 비교해요? 항상 태양 기준으로 비교해요. 태양이랑 비슷하냐, 태양보다 무겁냐로. 여러분, 별의 일생이 나눠지는 건 질량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질량이 얼마나 가볍냐, 무겁냐로 별의 일생이 나눠진다고요. 그것도 누구보다 가볍냐, 누구보다 무겁냐. 항상 태양 기준이라고. 정신 좀 차려! 자지 말고, 씨. 자, 여기서 질량이 태양 정도다. 비슷하다, 태양이랑.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다. 그럼 헬륨 핵융합해서 탄소까지 만들었고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 해? 못해? 못하죠. 그럼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요? 적색거성 끝나면 질량이 태양 정도 돼. 그 다음 뭐가 돼요? 바로 백색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바깥층의 기체는 퍼져 나가서 뭐가 되고 나중에 중심부만 쪼그라들어서 마지막에 백색외성이 되잖아요. 이 중간 단계가 뭐예요?
행성상 성운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퍼져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중심에 조그맣게 남는 게 백색 외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응? 이해하셨냐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질량이 태양보다 무겁다. 훨씬 무거운 별이다. 그럼 이제 탄소보다 더 무거운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죠.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이면? 최종은 철이고요. 바로 철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애를 만들 수 있게 돼요? 탄소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 산소. 그리고 그 산소로 또 핵융합, 산소 핵융합을 하면 산소보다 더 무거운 거. 네온. 그 다음 마그네슘, 규소.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최종으로 만드는 게 철인 거죠. 그게 이 그림이죠, 지금. 요 가운데 최종으로 만들어진 게 철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선 이게 지금 주계열 핵융합이 중단된 후다. 가와 나중에 누가 더 무거운 별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무거운 별이에요? 나가 무거운 별. 우리 철까지 만드는 이 과정의 별 단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적색거성 지나서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막 쭉쭉쭉 하는 이 단계의 별 이름이 뭐죠? 철까지 만들 수 있는? 아니. 초거성이죠. 초거성. 알겠어요? 초거성에서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 만들고 최종 어디까지? 철까지. 그리고 철까지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해요 못해요? 별 상태로는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폭발. 이게 초신성이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부터는 별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죠? 요 초신성 폭발 때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철보다 무거운 애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 철인 것이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만들 수 있다. OX.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별로 쳐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가 해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져. 그럼 왜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때만 만들 수 있을까요? 온도와 압력. 점점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려면 그만큼 온도와 압력이 높아야 되는데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는 이게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이 안 되는 거예요. 초거성의 중심부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탄소보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약 5억에서 8억 켈빈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5억에서 8억 켈빈. 그리고 초신성 폭발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라늄, 또 금, 은, 구리, 니켈. 이 정도는 물어봐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얘네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한 후 이제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10배 이상 된다.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학습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10배 이상 된다. 그러면 최종 뭐까지 가는 거예요? 중성자별까지 가는 것이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 넘어간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제가 요 행성상 성운을 A, 초신성 폭발을 B 이렇게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A와 B는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방출한다. OX. 무거운 원소라고 하면 좀 헷갈리나요? A와 B는 원소들을 우주로 방출하는 단계이다. OX. O예요. 초신성 폭발 빵 터져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원소들을 우주로 막 날려보내요. 그리고 A는 폭발은 아니지만 별의 바깥층에 있던 물질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구름처럼 뿌옇게 되다가 결국 우주로 날아가고 가운데 핵만 쪼그라들어서 남아가지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은 빵 터지면서 방출하는 거고요. 요 행성상 성운은 밖에 있던 애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방출하는 거고, 어쨌든 둘 다 원소를 우주로 방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때 방출된 원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우주의 새로운 성운이 되었다가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 다 말해봐요. 알고 있는 거.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 그러니까 일단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죠. 왜냐면 초신성 폭발은 별이 아니니까. 그죠? 초신성 폭발은 별이 아니니 철보다 무거운 원소 못 만들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별에서 못 만드는 원소. 별에서 못 만드는 원소. 여러분, 수소 별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 만들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만들고 탄소 핵융합으로 쭉쭉쭉 철까지 가지만 수소를 애초에 별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수소는 처음부터 별에 있었던 걸 쓴 거예요. 맞아요? 수소는 별에서 합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수소는 어디서 온 거야? 빅뱅 초창기에 만들어 놨던 걸 계속 지금까지 쓰는 거야. 수소는 더 이상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만들 수 없고요. 그 다음 수소도 별에서 만들 수 없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 처음에 성간물질이 중력 수축을 해서 별이 되었잖아요. 성간물질이 별이 되기 좋은 조건. 성간물질 중에서도, 성간운 중에서도 온도는 어떨수록, 밀도는 어떨수록 뭉쳐서 별 되기 좋다. 일단 밀도는 높을수록 낮을수록. 아니, 성운 중에서도 성운이 밀도가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잖아요. 성운도 더 물질이, 성간물질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별이 되기 좋겠어요? 성간물질이 이렇게 별로 없는 부분이 뭉쳐서 별이 되기 좋을까요?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뭉쳐서 별 되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자,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어떤 부분일수록 별이 되기 좋다. 밀도가 높은 부분. 그 다음 온도는 낮아야 돼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은 부분. 왜 온도는 낮을수록 성간물질이 별 되기 좋아요? 왜 온도는 낮아야 돼요? 왜 온도는 낮을수록 별이 되기 좋을까요? 어차피 뭉쳐서 나중에 뜨거워질 건데 처음부터 뜨거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엔 낮아야 돼요. 왜? 처음부터 뜨거우면 얘네가 분자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요. 애초에 뭉쳐지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처음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아서 잘 뭉쳐지고 뭉쳐지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처음부터 온도가 높아지면 아예 안 뭉쳐져서 별이 안 돼요. 그래서 별이 되기 좋은 조건,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요 과정을 싸그리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우리 중요한 거 책에서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일단 별이 탄생하려면 처음에 성운, 성간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먼지가스 티끌들 이 뭉친 다음 얘네들이 점점점 중력 수축을 하여 원시별이 되는 거죠.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 높아지고 밀도 높아지고 이런 곳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해서 뜨거워져 원시별이 되고 여기가 천만이죠. 1000만 켈빈이 돼야 별, 우리가 말하는 주계열성이 되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 정확하게 어디가 1000만이라고요? 중심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원시별은 1000켈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1000켈빈까지는 안 외우셔도 좋아요. 학교에 학습지 없는 한. 근데 어쨌든 얘네가 중력 수축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서 주계열성 1000만 켈빈이 되잖아. 여러분, 이 주계열성 1000만 켈빈은 핵 전체 온도가 아니에요.
핵 중에서도 중심부 온도, 그래서 거기서만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럼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는 1000만 켈빈보다 높다 낮다?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는 낮은 거죠. 중심부가, 무조건 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표시한 이 온도들은 다 중심부 온도지 바깥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1000만 켈빈이 됐어도 표면은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적색거성되면 1억 켈빈까지 가잖아요. 이건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이 될 때,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으로 올라가요. 그럼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표면 온도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니에요. 변해요. 변하는데 증가냐 감소냐? 표면 온도. 감소해요. 표면 온도는 오히려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떨어져요. 왜? 중심부는 계속 뜨거워지는데 왜 바깥쪽은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뭔가가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죠. 뭔가가 팽창을 하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잘 생각해봐. 가운데 있는 핵은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니까 뜨거워지죠. 근데 별의 바깥층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내 얘기 듣고 있어요?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별의 바깥층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팽창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층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1000만에서 1억 켈빈으로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가운데 중심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지 별 전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표면 온도는 이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이 붉은색이란 뜻인데 별이 빨간색이 되는 이유가 오히려 표면 온도는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별이, 붉은 별은 온도가 별로 안 높은 별인 거 알죠?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 흰색 이런 색깔을 띠잖아요. 붉은색이면 온도가 낮은 별에 속해요.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표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온도는 다 중심부 온도예요. 알겠습니까? 중심부랑 표면이랑 온도가 다릅니다. 표면 온도는 몇 켈빈인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도 표면 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말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내고요. 그 다음 이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중력 수축하려는 힘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핵융합 반응을 안 한다고 내부 압력이 없는 게 아니라 중력하고 내부 압력 중에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력이 크면 수축하는 거고 내부 압력이 크면 팽창하는 거고 둘이 같으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수명은 오히려 짧은 별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이거 굳이 안 적어드려도 될 것 같고 수소핵융합 반응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 식으로는 제가 아까 표현해 드렸습니다. 4H 화살표하고 헬륨 원자핵 되면서 에너지 발생하는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그림 내가 100% 출제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누가 내부 압력 화살표고 누가 중력 화살표인지 분명히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별이 이제 점점 주계열성을 넘어가서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면 어디 갔어? 얘는 적색거성이란 이름이 없네요.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면 적색거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를 만들고 약간의 산소가 생성되긴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산소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태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태양이 진화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선생님 산소도 조금 나오잖아요. 산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대부분 만들 수 있는 원소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소고 약간 산소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주로 가장 무거운 원소로는 탄소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이게 별 그림인데 가운데는 쪼그라들고 바깥층은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럼 겉으로 볼 때 이 별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커지는 중. 자, 얘는 어느 단계의 별 그림이라고요, 이거? 그죠. 주계열 끝났고 적색은 아직 못 간 별이에요. 알겠어요? 주계열에서 적색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 헬륨은 쪼그라들고는 있지만 아직 헬륨 핵융합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별은 팽창 중이고. 그래서 얘가 자, 그럼 얘는 어느 단계의 별을 표현한 거예요? 이 별은 적색거성 단계이다. OX. 적색거성은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중이어야 되고 얘는 이미 중심부가 다 탄소가 됐죠. 헬륨 핵융합도 끝이 난 거죠. 얘는 적색거성 끝난 그림이에요. 인제 행성상성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느 단계를 그리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별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단계의 별 이름은 얘는 지금 무엇이 끝난 별이에요? 철까지 만들었으므로 초거성까지 끝난 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초신성 폭발로 넘어갈 거예요. 이 별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철의 특징 알죠? 철이 매우 안정해서 더 무거운 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야 되는데 핵융합으로는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더 무거운 거 만들어지고 남은 중심부는 수축하여 여기는 없지만 남은 중심부는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뭐 블랙홀까지 간다라는 거. 요 두 개 그림은 가끔 나옵니다. 요거는 행성상성운 그림 반지처럼 생긴 거. 이건 그냥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이고 얘는 아예 터진 거죠. 이 초신성 폭발 그림. 두 개가 다른 그림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두 개 사진은 내놓고 비교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중심부에는 최대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져 있겠어요? 탄소와 약간의 산소. 쟤는 지금 중심부에 어느 원소까지? 철보다 무거운 것까지. 이미 초신성 터졌으니까 철보다 무거운 것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죠. 알겠어?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시면 태양계까지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태양계는 간단하니까 후딱하고 넘어갑시다. 태양계 제가 프린트 안 해드렸죠.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도 별이랑 똑같은데 태양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뿐. 주계열성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죠? 그럼 이 태양계 자리에도 옛날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뭉쳐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겠어? 성운이 있었겠죠. 그죠? 이 자리에 태양계를 만든 성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있었던 그 성운을 태양계 성운이라 합니다. 이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태양과 나머지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생긴 건데 얘네가 중력 수축하면서 수축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회전한 거 알죠? 얘네가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모양. 가운데 대부분에 성간물질이 모여있고 약간 삐져나간 게 생기는 이거 원반 모양이라 하죠. 가운데 이 원반의 중심부는 더더더 수축하여 나중에 무엇이 될 거예요? 원반의 중심부는 수축하여 나중에 무엇으로 진화하고 원시 태양을 거쳐서 태양으로 진화하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원반부. 여기는 중심부, 여기는 원반부라고 부릅니다. 이 원반부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가 됐다가 원시별이요? 얘네는 별이 되지 않죠, 여러분. 자, 이게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고 칩시다. 태양계 말고 그냥 일반적인 별이 만들어질 때도 똑같아요. 얘네가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 이런 원반 모양이 되고 가운데는 더더더더 수축하여 나중에 원시별이 되었다가 진짜 별로 진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원반부는 지들끼리 뭉쳐서 뭐가 됐다가 왜 조그만한 알갱이가 됐다가 얘네들이 더 뭉쳐져서 수금지와 북천에 되는 거잖아요. 요 삐져나간 부분에서 지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지는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 보기?
저 삐져나간 부분에서 지들끼리 뭉쳐서 수백 개의 알갱이가 됐다가 이 알갱이들이 충돌해가지고 수금지와 목초천에 8개가 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금지와 목초천에 되기 전에 수백 개의 알갱이. 미행성체. 제발 외웁시다.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수백 개의 미행성체들이 나중에 뭉쳐서 원시 행성이 되었다가 진짜 행성으로 진화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태양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원시별 중에서도 원시 태양이란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게 나중에 진짜 별이 되면 태양으로 진화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며 회전을 했어요. 회전하니까 모양이 원반 모양이 됐어요. 원반의 가운데 중심부, 원반의 중심부는 점점 중력 수축을 하여 무엇이 되었다가, 원반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을 하여 무엇이 되었다가 원시 태양이. 아니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보는데 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환장하겠네 진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반복을 하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좀 안다 모른다 티라도 내요. 내가 대답을 꼭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모른다는 티라도 내면 되잖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안이 제일 수업 시간이 길어요. 이래서 대답을 안 해가지고. 자, 다시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요. 회전을 해요. 그래서 원반 모양이 됐어요. 원반의 중심부는 더 중력 수축을 하여 무엇이 되었다가 원시 태양이 되었다가 더더더더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양이 됐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주변부에 저 원반부라고 불러요. 저 원반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무엇이 되었다가 수백 개의 미행성체가 되었다가 이 미행성체들이 다시 충돌을 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원시 행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행성으로 진화한다. 이 과정,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보통 이 그림 줘놓고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림이 제일 먼저고 나중인지 요거 구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는 지구형 행성, 먼 곳에는 목성형 행성, 이 정도는 다 알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도 하실 수 있죠? 일단 질량은 어느 쪽이 커요? 지구형이에요? 목성형이에요? 질량은 목성형이 크고요. 반지름은 누가 커요? 목성형이 커요. 밀도는 누가 커요? 지구형이 커요. 그쵸? 그리고 또 차이가 뭐예요? 반지름, 밀도, 질량 말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또 다른 차이점. 고리가 있냐 없냐죠. 누가 고리가 있어요? 목성형은 다 고리 있어요. 지구형은 다 없고요. 그 다음 또 뭐? 위성수까지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위성수 누가 많아요? 목성형이 많고 지구형은 적거나 아예 없기도 해요. 위성이 없는 행성은 누구예요? 수성, 화, 금성. 얘네 둘은 위성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구하고 화성은 1개, 2개 있어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최소 몇십 개씩 돼요. 알죠? 그 다음 또 가장 큰 차이점. 지구형 행성은 상태가 고체, 목성형 행성은 기체.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주 원소는, 자,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물질이라고 표현하나요? 주요 물질. 암석인데 지구형 행성이 땅이 있고 보통 그 바깥쪽에 대기가 있어요. 물론 대기가 아예 없는 행성도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수성은 아예 대기가 없고 땅덩어리만 있고요. 나머지 지구형 행성들은 다 땅도 있고 대기도 있는데 땅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과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구형 행성에 땅을 이루는 주요 원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지구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구에 뭐가 제일 많죠? 철, 그 다음이 뭐 산소, 규소, 니켈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구형 행성에 대기에 가장 많은 물질은 뭐야? 대기. 지구만 따지면 사실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지만 금성과 화성은 약간 달라요. 얘네는 대기에 질소가 제일 많지 않아요. 금성과 화성은 대기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아니에요. 수소 아니에요. 수소는 가벼워서 지구형 행성에 별로 없어요. 뭐가 제일 많아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구의 대기는 질소가 처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산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구형 행성 전체로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대기에는 질소가 제일 많지 않아요. 주로 지구형 행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성과 화성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같은 지구형 행성인데 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제일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0.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지구만 유일하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없을까요? 이유. 원래 지구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갈게요? 뭐라고? 없어졌다고?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땅 밑, 자,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땅으로 간 게 맞는데 왜 지구 이산화탄소는 땅으로 갔을까요? 금성과 화성의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지금도 대기에 있거든요. 왜 지구의 이산화탄소만 땅으로 갔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구에는 저 다른 지구형 행성에는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물. 바다요, 바다. 지구에 바다가 생기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갈게요? 물에 녹았어요. 그러다가 물속에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하여 돌이 되어 지금은 땅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셨습니까? 바다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지구에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요. 다 똑같이. 근데 지구에만 바다가 생겼죠? 그게 다 물속에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이산화탄소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들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산화탄소를 포함시켜야 돼요. 지구에는 별로 없지만 지구형 행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형 행성의 대기를 이루는 성. 오케이? 근데 목성형 행성에는 주로 어떤 물질들이 많아요? 일단 수소, 헬륨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 메테인, 암모니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다 가벼운. 그럼 지구형 행성에는 주로 무거운 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목성형 행성에는 가벼운 애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왜 똑같이 한 덩어리에서 나왔는데 지구형은 무거운 애들, 목성형에는 가벼운 애들이 뭐였을까요? 뭐라고? 온도, 제일 중요한 거 온도죠. 온도.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 가까워.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가볍고, 자,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금방 기체가 되어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추워요. 태양에서 멀어요. 그럼 녹는 점이 낮아도 기체가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도망도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지구형 행성에는 주로 어떤 물질들이 남았어요? 무겁고 녹는 점이 낮은 높은 애들이 남았고요. 목성형 행성에는 가볍고 녹는 점이 낮은 애들도 남은 거예요. 이게 온도 차이죠. 어디가 온도가 높냐 낮냐.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겠지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누구의 형성 속도가 더 빨랐게요? 지구형이 빠르게 만들어졌을까요? 목성형이 빠르게 만들어졌을까요? 목성형. 답은 목성형이 맞긴 맞아요. 왜? 왜 목성형이 더 빨리 만들어졌을까요? 예전에 이거 딱 한 번 낸 학교가 있어요. 왜 목성형이 더 빨리 만들어졌을까요? 지구형보다 목성형은 훨씬 크죠? 크고 무겁죠? 크고 무거우면 중력이 세죠. 중력이 세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가 겁나 쉬워요. 더 많이 끌어당기니까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구형은 중력이 약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뭉쳐야 되는데 뭉치는데 오래 걸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튼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른 지구형과 목성형이 왜 이렇게 이루고 있는 애들이 완전히 다르냐. 여기는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
이게 핵심인 거고요. 얘는 온도가 낮아서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완전히 구성 물질이 달라졌다. 이거 예전에 서술형에 진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왜 지구형과 목성형은 구성 성분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어떻고 무거운 물질이 남았고 이걸 쭉 서술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뭐 특징 비교는 여기에 뭐 자전주기, 자전속도, 공전주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학교 학습지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보통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표면 상태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주어져 있으면 그 정도만 외워두셔도 돼요. 비교하는 건. 뭐 선지 하나에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자,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도 우리한텐 지구가 중요하니까 여기부터부터는 쭉쭉 나가도 되죠. 원시지구에서 미행성체가 충돌해가지고 애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갖고 합쳐지니까 애가 커지는 거죠. 마그마의 바다가 된 이유는 뭐죠? 미행성체가 와서 충돌을 하니까 지구가 뜨거워갖고 초반엔 마그마 바다 상태였죠.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어디까지 가르쳐주는지가 조금 다른데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온도가 올라갔다. 여기까지만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온도가 올라간 이유가 미행성체 충돌 말고 사실 하나 더 있죠. 어떤 이유가 있더라? 혹시 기억나요? 1. 뜨거워서 마그마 바다가 된 게 미행성체 충돌 때문이고 그 다음 2. 기억 안 나요? 미행성체 충돌 때문에 뜨거워진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2가지 이유를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3가지 이유를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보통 2가지를 알려주면 두 번째는 뭐가?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을 줍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지구 안에 방사능 내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막 붕괴하면서 방사능과 함께 열을 내서 뜨거워진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구 내부에서. 우리 태양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할 때 지구 내부는 지금 왜 뜨겁냐? 지구 내부에서 지금도 방사성 원소 열심히 붕괴해서 열 내고 있다. 이거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요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행성체 충돌이 지구가 마그마 바다가 된 제일 중요한 이유지만 2번째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만약에 하나를 더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 대기의 주성분은 아직 바다가 없던 상태이므로 누가 제일 많았게요? 원래 지구형 행성은 대기 중에 아까 누가 제일 많다? 원래는 이산화탄소. 아직 바다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저땐 지금 지구에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기체예요? 온난화, 온실기체. 이때 이산화탄소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증기도 대빵 많았어. 왜? 아직 바다가 없고 바다가 되어야 할 물이 전부 수증기로 있었거든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온실효과. 요거는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1번만 알려주면 1번만 외우시고 1, 2번을 다 알려주면 2개 다 외우시고 혹시라도 3번까지 알려주면 3개 다 외우시고 근데 보통은 2개 정도 알려줘요. 미행성체 충돌로 인한 열 때문에 뜨거운 게 제일 중요한 이유. 그 다음 2번째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고 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래서 지구가 뜨거워서 마그마 바다였어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마그마 바다 때 무조건 최고로 뜨거운 거예요. 찍고 점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그마 바다에서 최고를 찍고 온도가 식을까요? 마그마 바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행성체 충돌이 이제 점점 줄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 하겠습니다. B에서 C로 넘어갈 때 미행성체 충돌은 없었다. OX. B에서 C로 넘어갈 때 미행성체 충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줄어든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A에서 B로 넘어갈 땐 아주 많았던 거고요. B에서 C로 넘어갈 땐 점점점 줄다가 이 순간 이제 언젠가에 끝난 거지. 아예 B에서 C로 갈 때 미행성체 충돌이 1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구 커지죠. 미행성체가 충돌하니까 커진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커져요, 안 커져요? 조금 커져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미행성체 충돌이 여기서도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이 완전히 끝났을 때 지구 크기가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충돌이 끝나야 이제 핵과 멘틀이 분리되죠. 핵과 멘틀이 분리된 이유는 무슨 차이? 물질의 밀도 차이.
자, 그럼 만약에 지구에 마그마 바다였던 시절이 없었다 칩시다. 지구에 마그마 바다 시절이 없었다면 현재 지구의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분포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만일 마그마 바다 시절이 없었다면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현재보다 높았겠니 낮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지구 중심부 밀도는 마그마 바다가 없었다면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지금보다 높았을까 낮았을까? 왜요? 왜 높을까요? 이유 없어? 그냥 찍었어? 자, 마그마 바다라는 게 결국은 지구가 액체 비슷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액체였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가벼운 거는 떠올라서 멘틀이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구에 마그마 바다 시절이 없었어요. 지구가 액체 상태인 시절이 없었어요. 그럼 무거운 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가운데에 무거운 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의 밀도가 높죠. 근데 마그마 바다 시절이 없었다면 가라앉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무거운 물질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었겠죠. 그럼 중심부 밀도는 지금보다 낮았겠죠. 무거운 게 가운데 몰려 있진 않았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마그마 바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게 가운데 몰렸고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 밀도가 높아졌다. 오케이? 그래 놓고선 이제 점점점 진화를 해서 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사이즈를 고려하고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원시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그 다음 원시 지각이 형성된 게 먼저죠. 멘틀 바깥쪽이 굳어져서 단단하게 껍데기가 되고 바다가 생긴 후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까지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기의 조성이 변했다. 바다 생기기 전까지는 지구에도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바다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지금은 그 양이 많이 줄었다. 이거는 바다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이거 뭐 순서대로 나열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이게 지구예요. 1번이 철, 2번이 산소, 한 3개까지는 외워두시면 좋죠. 3번이 규소. 근데 이거는 지구고요. 구분하셔야 될 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지각. 아, 철 아니에요. 지구하고 지각하고 다른 거 알아요? 지구 전체로 치면 철이 제일 많지만 지각, 껍데기만 넣으면 누가 제일 많아요? 산소. 껍데기가 1번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철이에요.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구 전체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에는 철이 별로 없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철이 어디 많이 몰려있구나. 가운데 많이 몰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각인지 지군지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답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리고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알죠? 산소, 탄소. 2가지 정도. 얘가 1번, 얘가 2번.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우주 전체에는 수소, 헬륨.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라 그랬죠? 우주 전체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빅뱅 때 만들어진 거지만 지구나 생명체에 가장 많은 산소, 철, 탄소 이런 애들은 빅뱅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별에서 만들어진 거죠. 즉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어디서 왔다? 별에서 왔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였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드린 적 있나요? 이쪽이 지구가 탄생해서 시간이 현재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탄생했죠? 46억 년.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시간이. 이쪽이 대기의 양.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감소한 이 기체의 정체는? 내가 이거 그래프 3개 그려드렸던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3개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초록색. 46억 년 전에는 제일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현재는 많이 없어진 저 기체의 정체. 얘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OX.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광합성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겠죠. 근데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아니라 뭐다? 원시 바다가 생성돼서 바다에 용해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없다가 생긴 이 파란 그래프는 뭐예요? 없다가 생긴 파란 그래프. 이게 산소죠. 자, 산소가 증가한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OX. 이건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광합성이 아니지만 산소가 증가한 원인은 광합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이유는 원시바다 형성과 광합성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맞게 봐야 돼요? 틀리게 봐야 돼요? 원시바다 형성과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했다. 이건 맞아요. 원시바다 형성이 제일 큰 이유고 광합성이 그 다음 이유인 건 맞는데 거의 원시바다 형성이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지. 알겠어? 그 다음 양이 계속 일정한 이 빨간 그래프는 누구예요? 보시면 얘는 지금 현재 가장 많아요. 대기 중에. 누구예요? 질소. 이게 질소예요. 왜 질소의 양은 처음과 지금이 비슷할까요? 왜 질소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원래 왜 변하지 않았어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남들이랑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A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은 A 시기에 식물이 번성하였다. OX X A 시기에 이제 막 산소 생기는 시기죠. 저 산소 누가 만들었어요? 식물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쟤 누가 만들었더라? 누구? 아니에요. 지구는 핵융합이 안 돼요. 지구는 핵 분열은 하지만 핵융합이 안 됩니다. 이거 핵융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A 시기에 저 산소 생긴 게 광합성으로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저 때 당시 광합성 하던 쟤네가 식물이에요? 저 때 당시 광합성 하던 쟤네 누구예요? 이름까진 기억 못해도 좋아요. 어? 어디 살던 바다에 살던 단세포 생물 이름은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이름까진 몰라도 좋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 산소를 만들어낸 애들은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때 당시 아직 지구에 식물이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모든 생물이 다 어디에 살던 시절? 바닷속에 살고 아직까지 단세포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즉 저기서 광합성한 애들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바닷속에 살던. 얘네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늘고 늘어나다가 이 산소 덕분에 대기 중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아니 지금 대기 중에 산소가 늘고 있잖아요. 늘다가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없었던 뭐가 만들어져요. 왜 모든 생물이 처음엔 바다에만 살았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왜 A 시기에 지구에서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왜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만 나타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탄생한 겁니까? 왜 못 살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왔어요. 뭐가 없어서 자외선이 셌어요? 오존층이죠. 오존층. 여러분 오존층은 뭐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엔 처음에 산소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존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다에만 살았죠. 그리고 이때 얘네도 다 바다에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광합성해서 산소를 만드니까 산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어느 정도 오존층이 형성되고 난 후에야 애들이 육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A 시기에는 육지의 생물이 못 살았을 때고요. 그리고 다 단세포 생물만 살았던 시절이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한 게 아닙니다. A 시절에. 알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A 시기에 광합성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OX. X. 이거 X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때 광합성에 하는 애들이 뿅 나타나서 막 광합성을 했더니 갑자기 산소량이 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대기 중에 기체의 양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광합성하는 쟤네는 다 어디 살았었다고요? 그러면 광합성도 어디서 했겠어요? 바다에서 했어요.
그럼 쟤네가 열심히 광합성해서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열심히 광합성해서 만든 산소는 처음엔 어디에 있었겠어요?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바닷속에 산소가 쌓이다가 바닷속에 더 이상 산소가 못 들어갈 만큼 꽉 찬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하죠. 그때부터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기 중에도 산소가 생긴 거라. 즉, 이 이전부터 바닷속에는 산소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쌓이는 순간이 오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광합성 시작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훨씬 이전에 광합성이 시작됐고 바닷속에 산소가 쌓이다가 더 쌓일 수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간 거부터가 이제 여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광합성 생물은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서 광합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고 그 외에 확인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다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과학의 기본량 했고 측정 표준을 안 했죠? 여기만 하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측정 표준. 여기 뭐 그냥 밑줄만 치고 갈 거예요. 물체에 뭔가를 재겠다. 이건 측정이고요. 어림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재고 싶은데 도구가 없어. 눈으로 대충 보는 걸 어림이라고 합니다. 대충 1m쯤 되겠는데 이런 게 어림이죠, 그죠? 그럼 어림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맞아요.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할 건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cm짜리 자를 쓸 건지 1m짜리 자를 쓸 건지 5m짜리 자를 쓸 건지. 그 다음 측정 표준이 뭐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서 표준화된 측정 단위. 말이 더럽게 어려운데요. 자,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을 1m로 합시다. 이만큼을 1초로 합시다. 이만큼을 1kg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죠? 이게 명확해야 어디에서나 똑같은 길이와 질량과 뭐 이런 걸 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할 점은 이 측정 표준을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측정 표준과 기본 단위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일기예보 할 때 오늘의 기온 섭씨로 표현하지 켈빈으로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온도의 기본 단위는 원래 켈빈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늘의 기온은 25다. 누가 25 켈빈이라고 얘기합니까? 25도씨인 걸로 알아듣죠. 즉 사회적인 측정 표준이 꼭 기본 단위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는데 과속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래 놓고 50.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동네에서 50m/s로 달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50cm/s라는 소리입니까? 저게 단위 얼마를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km/h로 적어 놓은 거죠. 이런 게 측정 표준이에요.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약속한. 근데 우리가 속도의 기본 단위는 원래 km/h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측정 표준의 활용 보시면 폭염주의보나 이런 거 기온 발표할 때 다 섭씨 온도로 발표하는 거, 과속 단속할 때 다 단위 km/h로 하는 거,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선지해 준다니까요. 진짜 뻥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다 교과서에 있어요. 예시문으로 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문을 보고 아, 미세먼지 농도는 저런 단위를 쓰는구나를 외워야 문제를 풀어요. 이거를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따위로 바꿔준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다 외워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측정 표준의 단위는. 이해하셨습니까? 얼마나 치사 빤싸게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푸신 이 시험지 있잖아요. 이거 효한고 거거든요. 작년 효한고 건데 제가 풀지 말라고 X표 쳐드린 문제가 있었어요. 23번인가? 그 왜 X냐면 책 제일 뒤에 보면요. 그 뭐지?
무슨 창의력 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예시문 주고 이런 것도 있다? 그걸 외워서 풀어야 됐던 문제. 누가 창의력 평가를 외워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암기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는 이런 걸 쓰고 혈당량 이것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단위 읽어봐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막 문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양 성분, 공사장 이건 어떻게 읽어요? 공사장 소음. 데시벨. 그러면 예를 들어 데시벨도 막 10데시벨에서 20데시벨이 됐다. 그럼 10데시벨이 늘어난 거잖아요. 30데시벨이 됐다. 여기도 10데시벨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몇 배 늘어난 거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0씩 늘어났다고 10배 늘어나는 이게 10씩 늘어날 때 10배 늘어나는 관계인가 그래요. 그래서 10 늘어났죠. 10 늘어났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10 곱하기 10 얘는 100배 차이. 이 교과서에 있다니까요. 이런 게.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짚어봐야 돼요. 알겠죠? 교과서마다 조금씩 나와 있는 게 달라서 요거는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신호와 정보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변화가 드러나는 게 이제 신호고 그걸 우리가 취합해서 유용하게 만들면 정보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센서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오는 신호를 감지할 때 무엇으로 감지해요? 인간은? 오감으로 감지해요. 시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되는 신호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린 시각으로 가시광선은 보지만 뭐는 못 봐요. 촉외선, 자외선은 못 보잖아요. 이것까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이럴 때 만드는 게 센서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광센서는 인간의 어떤 감각을 본딴 거예요? 시각을 본딴 거면 이 광센서는 무슨 신호를 받아들여서 빛 신호를 받아들여서 무슨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 자, 센서는 받아들이는 신호는 다 달라요. 광센서면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소리 센서면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예를 들어 압력 센서면 압력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무슨 신호로 바꿔주냐는 다 똑같아요. 모든 센서는 다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전기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나 이런 걸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는 받아들인 신호를 다 무슨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 전기 신호로 무조건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센서의 종류에 따라 받아들이는 신호는 다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무슨 신호로 바꾸는 애들이다.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애들이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봐봐요. 온도계 이거 이렇게 접촉을 안 해도 이렇게 쏴가지고 온도 재는 거 있잖아요. 비접촉형 온도계는 무슨 센서를 장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광센서예요, 여러분. 왜 광센서일까요? 우리 몸에서 빛 나요, 안 나요? 나요. 무슨 빛? 적외선. 이 광센서는 그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적외선 빛이잖아요. 그래서 광센서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당연히 무슨 센서예요? 가스 센서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거예요? 가스 센서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잠시만요. 오케이. 가스 센서. 그럼 얘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가속도 센서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세로로 들고 있다 가로로 눕혔더니 화면도 알아서 가로 되더라. 이런 게 이제 가속도 센서죠. 운동을 감지하는. 됐습니까? 뭐 요 정도. 어쨌든 얘네는 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기체의 가스 신호를 전기 신호로, 가속도 운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최종으로는 다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센서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아날로그 디지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해드리는 특징이 아날로그의 특징인지 디지털의 특징인지 대답해보세요. 자연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호 아날로그죠. 더 세밀한 신호
아날로그죠.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면 디지털은 얘를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요. 요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쭉 잘라가지고 이거를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는 항상 손실되는 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억납니까? 왜냐면 구간으로 잘라서 바꾸는 거다 보니 구간과 구간 사이 값은 얘네가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할 때는 항상 버려지는 정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건 아날로그요, 디지털이요? 아날로그예요. 왜냐면 디지털로 바꿀 때는 버려지는 게 생기니까. 하지만 버려지는 걸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버려지는 걸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르는 간격을 작게 하면 된다. 기억납니까? 아주 미세하게 자르면 그만큼 버려지는 게 줄어들어서 실제랑 비슷해진다. 하지만 100% 같을 순 없다. 왜? 실제는 연속적인데 아날로그는 불연속적이니까 버려지는 게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더 세밀한 건 아날로그예요. 대신 저장, 전송, 조작이 쉽다. 이건 디지털이죠. 더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건 디지털이죠. 자세한 거랑 선명한 건 달라요. 자세한 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선명한 건 잡음 날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개가 다른 의미죠. 알겠습니까? 더 세밀한 건 아날로그지만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디지털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특징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활용 이것도 기본 내용이니까 그냥 암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